1번부터 다시 봐볼게요. 네. 1번이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고요. 1번 부동산 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 뭐라고요? 협의. 네, 협의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있는 거를 준용해서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의미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간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이라고 했는데, 직업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가 직업을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적 측면을 포용할 수가 있다 해서 이 1번 질문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시면 부동산 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라는 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종합응용과학이다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을 우리가 여기서는 다른 말로 뭐라 바꿨냐면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뭐 크게 괴리감 없죠? 그래서 같은 말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내가 외웠던 말과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까지는 들어보시면, 이거는 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들어보면 그래 이게 나중에 시험지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고 보는 순간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연구 목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부동산 학의 개념에서 세 번째 부동산 학의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셨어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시죠? 연구 목적. 연구 목적에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과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서 뭐라고 바뀐 거예요? 부동산 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학제적 접근. 학제적 접근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느낌이 뭐예요? 뭔가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학제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학문적이란 말입니다. 학문적.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학문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당연한 말이죠. 부동산 학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부동산 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요.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이 말은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을 수식하는 언어잖아요.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이라는 건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보고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은 어떤 거예요? 부동산 학과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순수과학이란 말이 우리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는 순수과학이 아니다 라는 말만 사실 머릿속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학은 그러면 물리학과는 다른 종류의 학문이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순수과학 아니네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이 부동산 학과는 다른 종류의 학문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5번째.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째 보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요 5번 내용 우리가 잠시 공부하기 위해서 밑에 제가 개념 추가라고 해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부동산학을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기본 과정에 가시면 우리가 배우거든요. 부동산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도 보셨듯이 원래는 부동산의 활동과 그쵸? 그 다음 부동산의 현상, 요 두 가지가 합친 거를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활동에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 정책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 감정평가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느낌적으로 종합식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종합식이냐면 밑에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법 제도적 접근 방법입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법이나 제도를 무시하고 나의 의사, 나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뭐냐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종합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법 제도적 접근 방법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법 제도적 방법은 우리가 뭐라 설명이 되어 있냐면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 기초를 두는 방법이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뻔한 얘기지만 이 말밖에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쵸? 법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이나 제도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제도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학문에서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에 관한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걸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도 매매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잠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에 대한 정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매매라는 거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써야지만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매매라는 거는 승낙, 우리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래? 그래 살게. 이 말만 있으면 사실은 매매가 성립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측면이에요?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 제도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살래? 살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요즘에 너무 착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매를 해요.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걸 알아.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매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니까 교환이라고 할게요. 교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알마니님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아파트를 바꾸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제 아파트가 6억짜리고 알마니님 아파트가 4억짜리라고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냥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바꿔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손해보는지 알고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 그냥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학문을 접근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사기에 의해서 제가 교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윤의 극대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알마니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꿔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 이윤이 극대화가 되지 않으면 누가 바꿔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지 볼 수 있다라는 접근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 우리가 정책이며 뭐며 만들려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살려고 해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내가 이 아파트라는 거를 내 돈으로 다 살 수 있지만 수익률이 사실 높아지려면 어때야 돼요? 대출을 무조건 받잖아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 그러니까 내가 이윤 추구가 극대화가 되려면 내 돈으로 다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도 대출 반 받고 여기서도 대출 반 받아서 차라리 같은 돈으로 두 개 사는 게 이득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야지만 정책을 사람들이 부동산을 못 사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럼 대출을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을 연구를 해야 정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요.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뭐 뻔한 얘기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밑에 뭐 의사결정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 다음에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만약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복합 개념이다. 종합한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종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앞에 기술적이냐
경제적이냐 법률적이냐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나왔던 금융적이란 말이든지 아니면 직업적이란 말이든지 이런 게 추가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합 개념이 아니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지 복합 개념과 종합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종합적 기능을 발휘한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말이 나와요? 복합, 종합. 이렇게 두 가지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과 종합이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위에 똑같은 말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뭔가 체계적이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이란 말은 뭔가 합쳤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뜻을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시스템적인 말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 종합식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시스템인데 법제도적 접근 방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인데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5번 보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합리적인 존재이며 우리 밑에 말 나와 있었죠. 합리적 존재이며 그리고 또 어떤다 그랬어요? 자기 이윤의 극대화. 그래서 위에 뭐라고 나왔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한다. 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 그대로 지문이기 때문에 아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기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번을 보시면요. 2번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잠깐 풀어보실게요.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2번은 일단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일단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1번 문제에서도 순수과학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순수과학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예요? 응용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과학 혹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응용학문이라 배웠는데 응용과학이랑 응용학문이랑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꾼다고 했었죠? 네, 활동은 행위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활동을 행위라고도 바꿀 수 있고 현상은 사회적 모습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 활동은 행위라고도 바꿀 수 있고 부동산 현상은 사회적 모습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부동산 행위 및 사회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 다시 또 나오죠. 그만큼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종합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나오면 된다 그랬죠? 복합과 종합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된다 그랬죠. 뒤에 나왔나요?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면 복합 개념 나왔죠. 그다음에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복합 개념, 종합 나왔기 때문에 종합식 접근 방법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시면 부동산 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 크게 부동산 학문적 성격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과학, 두 번째가 응용학문, 그다음 세 번째가 종합학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인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맞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5번을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우리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개념 추가라고 해서 부동산학 혹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부터 보실게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안정성의 원칙, 세 번째가 경제성의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항상 능률적이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원칙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부터 보면 사실 이거는 크게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느낌적으로 딱 오잖아요. 능률성이라는 건 능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 능률성의 원칙이 사실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뒤에 문제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왜 많이 나오냐면 이 능률성의 원칙 안에는 두 개로 또 나뉘어요. 뭐로 나뉘냐면 첫 번째가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 우리가 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권 어떤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빌라를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살 때 소유 활동을 하는데 이 소유 활동이 능률화가 되려면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 영속성, 부증성 이거 공부할 때 배우셨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하려면은 최유효 이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합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최유효 이용이란 뜻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그럼 합리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를 할 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소유 활동에서는 우리가 뭘 쓰냐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동산 거래 활동의 능률화가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활동의 능률화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냐면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거래 활동이기 때문에 거래 질서의 확립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거래 활동의 능률화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크로스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거래 활동도 당연히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그 이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활동의 능률화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에서는 거래 질서의 확립의 원칙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능률성의 원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와 부동산 거래 활동의 능률화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안정성의 원칙을 보시면요. 안정성의 원칙에서 첫 번째 개념은 복합 개념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복합 개념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부동산 하계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에서 제가 복합 개념이란 말을 했었는데 복합 개념은 사실 어디다 넣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안정성의 원칙이라는 건 안정성을 고려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든 안정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합 개념이라는 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있는데 걔네를 각각 다 어때야 돼요? 안정적이어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같은 말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원칙이 이제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 첫 번째 경제 원칙을 고려하라는 건데 경제 원칙을 고려하라는 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어떤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냐면 최소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어때야 돼요? 최대의 효과가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좀 적게 넣고 더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에서는 사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쵸? 수익률이 100%라는 건 뭐야?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죠.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100만 원도 회수가 되고 100만 원 번 거죠. 쉽게 말하면은 100만 원 넣었을 때 200만 원이 나와야지 우리가 100%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질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부동산 하계 일반 원칙으로서의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죠. 네. 부동산 하계 일반 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안정성의 원칙은 아까 안정성을 고려하는 거고 아까 최유효 이용은 어디서 나왔단 말이죠? 능률성. 네. 능률성의 원칙에서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번이 답이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네. 이해는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 진짜 그러면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안 배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일단 기억이 뭐냐면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따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건 맞나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성이라는 건 뭐죠? 남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냐는 거예요. 그쵸? 공공성도 같은 말이고 남들이 모두 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단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을 있는 재산을 다루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라고 보시면 약간 느낌이 맞나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부동산 업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일단 무조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또 있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말 중에 그러니까 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학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반에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말 때문에 다른 말들은 다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네, 그 말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은 맞고요. 부동산 업자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거 맞지만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죠? 다음 D급 볼게요. D급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이 되고 실행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달리라는 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일반 소비 상품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했어요. 네, 장기적 배려라는 말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네. 네, 들어봤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디귿도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리을 보실게요. 리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도 두 가지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체가 인간은 맞나요? 주체 인간 맞죠? 제가 그래서 연구 목적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활동을 해야지만 그 부동산 학문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고요.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관여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하나요? 네. 관여하죠. 그래서 대인 활동은 맞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또 대인관계 및 인화관계,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그 사람의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하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법률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이게 매매라는 게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주체가 인간이고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체계화된 이론 활동 맞나요? 네. 우리가 이론과 실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가 틀린 말입니다. 그쵸? 기술이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느낌적으로 봐도 실무라는 것 자체가 그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기술성 및 과학성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학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요. 부동산 이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동산 이론. 그 다음 기술성은 실무에서 비롯된 거예요. 실무의 능률화. 다시요. 과학성은 부동산 이론에서 비롯된 거고요. 기술성은
부동산 실무의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는 부동산 학이라는 건 부동산 이론과 실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 다 갖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일단 틀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음 볼게요. 미음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임장 활동을 규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했죠? 부증성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임장 활동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가서 봐야 되죠. 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부동성이죠. 네. 그래서 부증성은 뭐야? 생산의 차원이야. 늘리지 못한다. 늘리지 못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뭐죠?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말을 몰라도 우리가 지금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니은, 리을, 미음이 틀리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기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 부분을 보시면 공중과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추가 부분에 그 말이 일단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추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요, 우리가 되게 많은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외우시는 게 아니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 과학성과 기술성 측면이 있는데, 과학성, 기술성 우리가 방금 하셨죠? 부동산 이론은 뭐다? 과학성이고 실무는 뭐다? 기술성이다. 기술성.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측면, 공공성, 사익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도 강조가 됩니다. 그쵸? 사회성과 공공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니은 지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도 존중을 하죠? 사익성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익성이라면 우리가 느끼기에 좀 약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존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학문에서는. 다음 세 번째, 전문성이 있는데요. 전문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뻔한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높은 전문성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윤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윤리성이라는 건 크게 네 가지로 또 나뉘어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인데 이것도 되게 뻔한 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고용윤리라는 건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뻔한 말이죠. 조직윤리도 마찬가지죠.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비스윤리라는 건 의뢰인, 우리한테 뭐 하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공중윤리가 있는데, 공중이라는 건 그 대다수 그냥 일반 사회 시민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뻔한 말이죠. 네, 그래서 따로 뭐 엄청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정보활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변 현상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 임장활동과도 거의 같은 문맥이거든요. 근데 임장활동은 사실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되는 거고, 정보활동이라는 건 사이버 임장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사이버에서도 하는 것도 정보활동이 되기 때문에 주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요인, 뭐 예를 들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부동산이 너무 좋은데 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정책적으로나 이 지역에 뭐 안 좋은 소식도 없어. 근데 왜 싸게 나왔나고 봤더니 사람이 죽었던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정보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 대물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대인 활동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위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 주체가 인간이란 점에서란 말을 했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라 한 거지 대물 활동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자 대인 활동인 건데, 우리가 리을에서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대물활동이 아니라 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말하면 대물활동이 아니라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물활동과 대인활동 둘 다 부동산학은 대물활동과 대인활동 둘 다 됩니다. 그다음에 임장활동은 우리가 알죠. 임장활동은 누구 때문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공간활동이라는 건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 지문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한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평, 공중, 지중 이 말이나 공중, 지표, 지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3차원 공간으로 전개가 된다.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건 영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이거 배웠죠? 장기적 배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배려의 장기성이나 장기적 배려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속성으로 인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합 개념이란 말 정말 많이 배웠죠? 복합 개념이란 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 4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4번 보시면 4번은 일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보기 1번부터 보시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이건 어떠세요 혹시? 맞아요. 이거 맞죠? 네, 우리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산, 자본 또 뭐 있었죠? 생산 요소, 네.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운 거라서 네.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거 우리 했죠. 좁은 의미 다른 말로 협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의 내용을 준용한다. 뭐 쉬운 말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죠? 3번 준 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뭘 갖춤으로써? 공시방법. 우리가 준 부동산의 요건이 뭐라 그랬죠? 공시방법이라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방법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네. 맞나요? 광의의 네.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넓은 의미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넓은 이거 의미라는 틀리다 거는 그랬는데. 넓은 의미는 광의라는 뜻이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 맞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광의를. 네. 광의 안에 준 부동산 플러스 협의의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는 준 부동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의미라는 말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리적 개념이 뭐였죠? 물리적 개념이 네. 자연 환경. 이거 자연 맞나? 환경 그거죠. 네. 맞는데 이게 물리적 개념 여기서는 기술적 개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 유형이겠죠. 네. 그래서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형적 의미를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형적, 물리적 보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너무 다 꼼꼼하게 읽는 것보다 나중에는 지금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물리적, 유형적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맞구나.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말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딜 바꾸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문제를 빨리 풀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걸 다 읽으시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절대 다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유형적 하고 넘어가는구나. 요런 그런 어디가 바뀌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다음 5번을 보시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요. 5번은 모르지만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맞으니까 5번 모르지만 5번이 틀리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생산재랑 소비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재라는 건 뭐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죠? 소비재는 뭐예요? 소비되는 거. 소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토지라는 건 생산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다. 맞나요? 생산은 안 되지 생산이 않아요? 안 네, 돼.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바꾼 거냐면 사실 예의 원래 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에서 첫 번째가 아까 자산, 두 번째가 자본, 세 번째가 생산 요소가 있었어요. 아, 네. 생산 요소랑 생산재를 구분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몰라서 생산재 그냥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고 만약 말을 바꿨으면 맞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얘는 바꾼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 맞고요. 생산재 아니고요. 그쵸? 제가 잘못 말했어요. 생산 요소랑 생산재랑 같은 말이에요. 생산재랑 생산 요소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이거 맞습니다. 생산 요소랑 같은 말. 네, 생산 요소랑 생산재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생산 요소 및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둘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 생산 요소를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 말한 거예요. 생산 요소 및? 네, 생산 요소랑 생산 요소 및 생산재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 그래서 생산 요소랑 생산재의 성격을 모두 다 갖고 단 소비재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소비재의 성격도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쓰잖아요, 부동산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소비재의 성격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생산재, 생산 요소, 소비재 요 세 가지 다 같은 근데 다 왜 맞는 틀린 말인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그렇죠. 소비재이다라고 해야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맞는 말인 거죠. 큰일이다 이거. 이다 아니다로. 네, 이다 아니다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 끝부분은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밑에 개념 추가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산 자본은 우리가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자산은 사용 가치로서는 소유와 이용의 대상이며 교환 가치로서는 거래와 투자의 대상이죠. 그다음에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면 자본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본이 토지는 자본 증식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자본,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그다음 주택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자본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본으로 쓰죠.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그다음 생산 요소를 보시면 생산 요소 같은 경우는 토지는 노동하고 자본과 더불어 생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혹은 내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생산 요소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생산 요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가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들 때 생산 요소라고 하면 재료잖아요. 재료. 그러니까 재료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당근이나 야채 이런 것들 사서 샐러드를 만들어 샐러드를 팔아요. 그러면 재료들이 생산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산 요소도 토지도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요 세 가지가 생산 요소의 종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 하시면 노동, 자본, 토지가 됩니다. 왜냐면 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생산 요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나 생산재나 같은 말이다. 거의 같은 말. 물론 완벽하게 같은 말은 아닌데 같은 말로 인지를 하시는 게 우리가 더 편합니다. 소비재는 뭐냐면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다 라는 말만 아시면 돼요. 네. 그대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재라는 건 뭐냐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상품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개념 추가의 뒷부분 넘겨보시면 개념 추가가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의 물리적 개념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뒷부분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여기 맨 뒷부분. 네. 여기 물리적 개념이 있는데 제가 잘못 집었어요. 여기 뒤에다 집어야 되는데. 네. 부동산 활동의 물리적 개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뭐냐면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 네. 경제적 개념이고 지금 한 건 이제 요번에 볼 거는 물리적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 개념하고 자연적 개념 제가 다시 집어드릴게요. 네. 물리적 개념하고 자연적 개념이랑 물리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적 개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리적 개념이거든요. 경제적 개념은 아까 뭐였죠? 우리가 자산이나 자본이나 생산 요소나 소비재나 상품으로 우리가 한다고 요것만 외웠었잖아요. 방금은.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물리적 개념 우리가 뭐였었냐면 자연, 공간, 위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환경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연과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좀 더 볼 거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거는 토지는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데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다. 토지라는 건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아까 그 부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사익성도 중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익성도 고려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공익보다 사익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익성을 존중한다고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 사익성을 존중한다는 거지 공익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익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는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적으로 모두 다 아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리적 개념에 자연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간은 우리가 아까도 했었죠. 3차원 공간이란 말이 나오고 수평 공간과 지중 혹은 지하 공간과 공중 공간을 세 개를 다 합치면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3차원 공간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라고 2번은 나와 있죠. 다음 3번 보시면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3차원 공간의 가치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공간 가치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보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측면으로 파악한다. 뭐 뻔한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리적 개념에는 공간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합치면 복합적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보시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영속성. 영원히 지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랑 영속성. 이 측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출지문에서.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건 3차원 공간 모두 다에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부동산 학의 개념은 끝났고요. 부동산의 개념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보시면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이거 지금 몇 번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실 수 있고 두 번째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것도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왔죠.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죠?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말한다. 다 아니죠. 아니에요. 왜 아니죠? 뭐 때문에 아니에요? 생산 요소랑 자산 때문에 아닙니다. 방금 했죠? 생산 요소랑 자산은 무슨 측면이라고요? 경제적 측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자연은 맞습니다. 하나 맞았다. 4번 보시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맞나요? 네. 맞죠? 부동산에 준하여 준부동산이란 말이 준하여 취급된다는 거예요. 준하여 취급된다. 우리가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르죠. 특정한 동산 된다 그랬나요? 동산 된다 그랬죠.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의 활동이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뭐라 부르죠?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랑 복합부동산 우리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이 두 개를 합쳐져서 부르는 건 우리가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이 합쳐져서 부르는 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둘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개념 추가 부분을 보시면 의제랑 준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놨는데 의제를 보시면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등기 등록 방법을 갖춤으로써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한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도 의제 부동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종류로 보시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뭐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뭐 하냐면요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한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기본과정 가시면 좀 더 자세히 하실 거예요.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좀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 종류를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의의 부동산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토지 및 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개념 추가 부분에 토지 및 정착물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사실 안
배웠지만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면 토지 및 정착물은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우리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 가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아서 한번 잠깐 보시면 토지나 정착물을 보게 되면 토지나 정착물이 아니면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면? 동산인 거예요.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럼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니면 뭐죠?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랑 정착물이랑 동산으로 취급하는 걸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를 포함해서 한다. 그러니까 상하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범위를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모두 있고요. 그다음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거 제가 아까 방금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밑에 제가 한마디로 나왔는데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과 조강권의 객체로서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래 지하에는 토지에 우리가 소유권이 미친다고 나왔죠. 네. 방금 상하에 미친다는 건 지하에 미치잖아요. 근데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과 조강권은 국유입니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를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광물까지 채굴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내 땅 안에서 알고 보니까 밑에 역사 엄청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야. 혹은 밑에 금이 정말 수두룩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다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발견되는 순간 누구 거예요? 나라 국가? 국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의 광업권이나 조강권은 토지의 소유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죠, 예외.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본과정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토지 정착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독립 정착물이 있고요. 종속 정착물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간단한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건물. 건물을 굳이 토지와 우리가 묶어서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원하시면 토지랑 건물을 나눠서 거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나왔었죠. 이것도 토지 정착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착물로 구분하기 때문에 얘도 부동산입니다. 이것들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 완료됐다는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는 따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착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밑에 보시면은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또 종속 정착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예요? 토지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이것도 되는 겁니다. 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도 종속 정착물로서 토지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토지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이거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하자면 또 밑에 보시면 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 중에서 가식 중인 수목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나무잖아요. 가식 중인 수목은 뭐예요? 토지 정착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뭡니까?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등기 완료된 수목, 또 매년 경작으로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식물, 얘네들은 다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뭐만 부동산이 아니죠?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임시로 잠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 거라는 거예요. 잠깐 심어놓은 거니까 이거를 정착물로 취급해서 토지랑 같이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잠깐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산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하고 종속으로 나눈 이유는 독립은 별도로 거래가 되는 거고 종속은 부동산은 부동산이나 토지와 무조건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토지 정착물은 다 부동산입니다. 근데 토지 정착물이 아닌 거, 판잣집이나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동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이 국어? 네. 다시 돌아올게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1번 건물을 보면 건물은 정착물인가요? 아닌가요? 정착물이죠. 그래서 얘는 맞게 되는 거죠. 1번. 그다음에 2번은 뭐죠? 소유 보존 등기된 임목 나와 있죠. 이거는 독립 정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동산이 맞고. 네, 맞죠. 토지 정착물 맞습니다. 세 번째 국어는 뭐죠? 국어? 판잣집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옛날 비슷한 집.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 집은 아니고요, 네. 수로입니다, 수로. 아, 뚝. 네, 뚝 생각하시면 돼요. 수로나 뚝이에요, 뚝. 아. 그래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뚝 혹은 그 부속물에 따른 부지인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지목에 가서 공시법에 가시면 지목을 배우거든요. 네. 그 지목에 가서 배웁니다. 지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나 뚝이기 때문에 3번은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은 명인 방법으로 구비한 수목. 네. 아까 우리가 그 정착물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이게 헷갈리죠. 네, 권원에 나 의하여. 이걸로 했어. 권원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이 권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원이라는 건 권리가 네.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빌린 거예요. 돈을 주고 명확하게 빌린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걷다 내가 농작물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시면 과수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과수원 주인이 다 그 과수원 땅이 자기 걸 거야? 그게 자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내가 과수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수원 건 내 건가요? 그 토지 사람 건가요? 내 거. 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권원에 의하여라는 건 내가 권리를 정당하게 빌려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 이거 거죠? 두 개 네. 가지고 막 헷갈리다가 네. 얘가 왜냐면은 금방 뽑는 거는 또 아니라 그래가지고 얘랑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뽑는 거랑 얘 같은 경우는 뭐죠? 내가 정당하게 빌린 네. 거잖아요. 근데 과수원의 포도 그게 내 재산인데 포도를 그 토지 주인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돼.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누구 거다? 내 거. 네, 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같은 헷갈리네. 경우도 정착물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에이씨. 7번 보실게요. 7번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나지는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맞나요? 네. 아니죠. 네. 네. 아 공지. 네, 그쵸? 네. 그래서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빈 토지고요. 제외하고 남은 토지는 뭐라고 했죠? 공지라고 했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다음 니은 보시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네. 이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부지라는 건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보시면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이다. 맞아요. 네, 맞죠? 그 다음 리을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인데 우리가 이거 배우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미음 보시면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뒤에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후보지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잖아요. 후보지는 뭐였었죠? 지역 간에 네, 네, 지역 상호 간에 움직이는 거라고 했었죠. 상호 네, 그래서 택지 지역, 뭐 임지 지역, 걔네들 간에 상호 간에 움직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추가 부분에 있거든요. 필지랑 획지라는 말이.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좀 더 배우실 텐데 필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아지트가 서초동 1363-3번지거든요. 서초동 1363-3번지를 하나의 뭐라고 하냐면 필지라고 합니다. 혹은 서초동 1363-2도 있겠죠. 네. 그럼 걔도 걔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하나당 무조건 1필지입니다. 1지번당 1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번이 나뉘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권리예요. 그래서 한 필지당 한 소유자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나누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획지를 보시면은요.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가격 수준이. 이게 필지랑 획지를 구분하실 때 조금 어려운데 필지라는 건 지번당 구분을 하는 거고요. 획지는 뭐로 나눠요?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다. 마지막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지는 무슨 개념이다?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대단하게 뭘 구분하신다기보다는 필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지번 단위로 나눈다. 획지는 가격 수준으로 나누되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가 있는데 이 밑에 예시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 미음 보시면 필지라는 건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당이다 맞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인위적 자연 행정적 조건 어쩌고 하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누구죠? 획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 리을. 네. 그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이제 건부지와 낮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낮이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죠. 2번 낮이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네, 맞다고 했었죠. 네. 3번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서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낮게. 아니죠. 낮게라고 했죠. 이거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였어요. 4번 보시면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 있겠죠. 네.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낮에 비해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이게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건물이 최대로 이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쵸? 못한다고. 잘 이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이 뭐라 그랬죠 아까? 건부감가 건부 감가라 그랬어요. 네. 건부 감가가 뭐예요? 낮이가 더 낮이가 더 높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건물로 인해서 그냥 네 건물이 아무거나 있기 지을 때문에 수 있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낮이가 더 비싼 거거든요.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최유효 이용을 적합하지 못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건부 감가. 건부 감가라는 말을 어렵게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네, 건부 감가. 그래서 진짜 건부지는 어렵게 말해.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최유효 이용을 못하니까 네. 건물 때문에 가격이 깎인다는 말이에요. 가격이 깎인다. 써놓으세요. 가격이 깎인다. 건물 때문에 가격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낮이에 비해서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네. 기대 가능성이 왜 낮아요? 최유효 이용을 못하니까 건물의 가격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가격이 어떻다는 게 더 낮다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랑 가격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만 같은 말이에요. 원래 같은 말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건부 감가랑 건부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했던 내용인데 그냥 제가 좀 더 추가를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요. 9번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1번 보시면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나요? 네, 맞죠. 이거 우리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는 말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지대 또는 지가라는 건 가격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증성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토지의 땅값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값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의 개별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개별성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토지의 부동성 보시면 부동성은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우리 배웠나요? 그쵸, 배웠죠? 지방세와 조세의 근거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 4번 보실게요. 토지의 영속성 우리가 영속성 배웠죠?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이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직접환원법 우리가 안 배웠다 하더라도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미래 가치가 반영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우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요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환원법은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럼 5번째,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답은 맞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왜 답이 5번인가요? 이게 보시면 제가 부증성 옆에다가 뭐라고 했었냐면 토지의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경제적 경제적 공급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 밑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경제적 공급이라고 쓰세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프린트에다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네, 얘기죠? 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공급이나 용도적 공급. 그래서 제가 걷다 뭐라 썼냐면 용도적 전환 이렇게 써놨어요. 용도 네.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 안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운 개별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 추가 부분에다가 개별성과 인접성이 있는데 개별성과 인접성의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윗부분은 다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개별성 부분을 보시면 개별성이라는 건 토지가 대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개별성, 자기 각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각자의 특징이 있어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초동의 이 1363-3번지를 다시 옆에 있는 1363-2번지로 대체를 할 수가 있나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건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서 사실 파생된 건데, 파생된 특징인데, 어쨌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경제적 대체는 어때요? 가능합니다. 경제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1363-3번지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인근에 어디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접성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성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대체는 개별성, 인접성 모두 다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별성 부분은 첫 번째 경제적 대체 O라고 써져 있고 인접성에서도 첫 번째 용도 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써져 있죠. 그 부분 둘 다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두 번째 개별성 부분에서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가 된다고 했는데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 물건 하나당 하나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커피다 그러면 이 커피는 일괄적으로 다 1,000원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한 3,000원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뭐 비싸면 4,000원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개별성이라는 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각자의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가라는 거는 토지 하나당 무조건 가격이 얼마 이런 게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하나당 하나의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분석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표를 뽑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는 대표를 뽑기가 어렵다. 이 대표를 뽑는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인접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인접성이라는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개별성이랑 똑같죠?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가능하고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근에 있는 지역이랑 협동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협동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경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누가 누구 것까지 어디까지냐? 그럼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여기 1314 아지트 여기 뒷부분도 주차장 보시면은 막 다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힘들어요. 그래서 경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아까 제가 부동성 하면서 다시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인근에 어떤 지역에 어떤 뭐 좋은 소식이라든지 나쁜 소식이 있으면은 이 토지도 연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건 지역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외부 효과를 발행을 한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인접성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나중에 기본과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별성과 인접성이라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2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활동과 현상이라는 건 부동산이죠. 결국에 부동산 학 자체에서 각각의 개념들이 각각의 부동산 토지들이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별성이니까 개별화시킨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네. 답 5번이죠? 네, 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A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그럼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데 하나 된다고 하면은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되게 높아지잖아요. 가격, 금액들이. 혹은 공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쨌든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각각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 중에 뭐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일단 자연적 특성부터 보게 되면은 생산성, 부동성, 영속성, 적재성, 그다음 부증성부터 볼게요. 그 중에서는 뭘까요? 이것만 사실 아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첫
자연적 인문점. 우리가 인근 지역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 거죠. 위치의 가변성? 그 부분들 일단 말고 일단 앞에 부분만 볼게요. 생산, 부동, 영속, 적재, 그 다음에 부증 얘네들만 먼저 보면은 인근 지역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걸 무슨 효과라 말한다 했죠? 외부 효과라고 효과? 한다고 했어요. 외부 효과. 써놓으세요. 외부 효과. 이걸 보는 순간, 이 예시를 듣는 순간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외부 효과가 떠올라야 됩니다. 인근. 네, 인근에 있는 것 때문에 이 토지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 효과인데 어떤 외부 효과야?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도 긍정적도 있고 부정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니까 이거 뭐예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혹은 인접성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2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거 모르셔도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밑에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개념 추가를 넣어놨는데, 인문적 특성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이 있거든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용도를 다양하게 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적지론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토지가 이 장소에 있어야지 좋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지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지론이에요.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지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적지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도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기본 과정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다양성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다. 다 어려운 말을 조금씩 바꿔놓은 거예요. 가치를 다원적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병합 분할 가능성을 보시면 두 번째,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건 병합하기도 하고 분할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토지를 다 너무 커가지고 한 일부만 팔고 싶어. 그럼 분할을 한다면 팔기도 하고 뭐 요렇습니다. 혹은 내가 옆에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한 번에 같이 건물을 짓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뭘 지원해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 말 정말 중요해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건 누굽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이에요. 이걸 바꿉니다. 문제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이 병합 분할 가능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애 누구예요? 병합 분할 가능성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밑에 부분은 뭐 읽어는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위치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위치도 바뀔 수가 있고, 경제적 위치가 바뀔 수 있고,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위치부터 보시면, 사회적 위치라는 건 예를 들면 공장의 전입 혹은 수원 같은 경우 뭐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 이전하다. 그럼 수원 뭐 집가가 당연히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전입과 공원의 폐지, 공업이 있었는데 공원이 없어진다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이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군이 중요한 데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인구 상태 및 가구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높다라고 하면 1인 가구가 좋은 입지에 있는 곳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 형성, 공공시설의 확충 혹은 정비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하는 걸 우리가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같은 경우는 교통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죠? 제가 저번에 예시를 드는 SRT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밑에도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주택 정책 혹은 산림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혹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의 가변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10번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인근의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가변성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한 거죠? 지금 저거가 들어왔으니까 사회적 네, 위치?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 되게끔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학개론 1단원 부동산 총칙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